대체 네 엄마는 너한테 뭘 가르친 거니? 내년부터는 따님들이랑 직접 김장하세요. 어머니, 그렇게 잘 가르치신 따님들이랑 내년부터는 김장 직접 담그세요. 싸늘하고 침착한 윤서연의 목소리가 고춧가루와 젓갈 냄새로 가득 찬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신중한 동작으로 손에 낀 빨간 고무장갑을 벗었다. 쩍 하고 달라붙어 있던 장갑이 피부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뚝뚝 장갑 끝에 묻어있던 붉은 양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벗은 장갑을 플라스틱 김치통 옆으로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최명자 여사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남편 강진욱과 두 시누이 강희진과 강수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쳐다볼 뿐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얼어붙은 시선을 차례로 마주하며 마지막 말을 뱉었다. 우리 엄마 욕하면서 만든 김치는 저 못 먹습니다. 지난 8년간의 순종의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모든 것을 참아냈던 한 여자가 어떻게 이토록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일까? 모든 것은 김장을 앞둔 이틀 전, 그녀가 자신의 진짜 가치를 확인했던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윤서연은 물리치료사다. 그녀가 일하는 병원의 재활치료실은 늘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이 내뱉는 나지막한 신음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곳은 전쟁터이자 동시에 자신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증명되는 성역이었다. 자, 어머님, 허리에 힘 빼시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내쉬면서. 그렇죠. 서연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60살의 환자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자세를 교정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단호했다. 척추측만증으로 비뚤어진 환자의 골반을 정확히 찾아내고 긴장으로 뭉친 요방형근을 능숙하게 이완시켰다. 환자의 몸은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과 잘못된 자세로 만들어진 하나의 고통스러운 역사책과 같았다. 서연은 그 역사를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읽어내리며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갔다. 아이고, 원장님 손은 약손이야. 여기만 오면 허리가 펴지는 것 같네. 환자는 서연을 원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전문성과 권위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집에서도 알려드린 스트레칭 꼭 하셔야 해요.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계속 무너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환자를 이끄는 확신과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쌓아온 경험은 그녀에게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을 선물했다. 그것은 사람의 몸을 통해 마음의 고통까지 읽어내는 능력이었다. 서연 자신의 손목도 직업병으로 인해 시큰거릴 때가 많았지만 그녀는 전문가용 테이핑으로 손목을 단단히 고정하고 환자 앞에서는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프로의 자세라고 믿었다. 치료가 끝나고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서연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손목을 가볍게 돌렸다. 바로 그때 환자가 커튼 뒤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 며느리도 애 둘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데 보면 짠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렇게 자기 일 똑 부러지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하고 말고. 그 칭찬은 서연의 가슴에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곳에서 그녀는 존중받는 전문가였다. 그녀의 지식과 노동은 합당한 가치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틀 뒤 주말에 있을 시댁의 연례 행사인 김장에서 그녀는 그저 일자라는 공짜 노동력으로 취급될 터였다. 존중도 감사도 없는 그곳에서
그녀의 전문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오히려 힘 좋고 빠릿빠릿한 둘째 며느리라는 역할만이 강요될 뿐이었다. 서연은 복잡한 심경을 애써 누르며 환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환자를 배웅하고 난 뒤 서연은 텅 빈 치료실에 남아 짐을 챙겼다. 이제 퇴근 후에는 그녀의 손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다른 환자를 만나러 가야 했다. 바로 몇 주 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친정 엄마 이정옥 여사였다. 서연의 친정 엄마인 이정옥 여사가 사는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최근 무릎 수술로 인해 아직 걸음이 부자연스러운 엄마가 자신의 두 아이 뒤를 절뚝이며 쫓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했다. 엄마, 그냥 앉아 계시라니까.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엄마에게 달려가 그녀를 소파에 앉혔다. 정옥 여사의 무릎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수술 자국 주변의 피부는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짧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내가 애들 봐야 주말에 너희가 마음 편히 김장하러 가지. 이 정도는 괜찮아. 서연의 가슴에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그녀는 엄마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전문적인 손길로 슬개골 주변에 굳어진 흉터 조직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물리치료사로서의 지식은 이럴 때 가장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엄마의 관절이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 이 상태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회복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엄마, 무리하지 마. 김장 그거 하루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사돈댁 1년 농사인데 어떻게 빠져.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정옥 여사는 딸이 시댁에서 겪을 곤란을 먼저 걱정했다. 바로 그때 아이들을 데리러 온 남편 진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장모님, 계셨습니까? 진욱은 깍듯하게 인사했지만 장모의 불편한 다리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에게 달려가 장난을 칠 뿐이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서연에게 말했다. 김장, 그거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가서 해치우고 오자. 해치우고 오자는 그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에게 김장은 그저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연례 행사일 뿐이었다. 아픈 장모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나 아내가 겪을 육체적, 감정적 노동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보였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의 부은 무릎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쓸어내린 뒤 그녀는 짐을 챙겨 일어섰다. 진욱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연은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될 고된 노동을 떠올리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차 안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아, 너희 지금 어디냐?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야겠다. 예상치 못한 호출이었다. 서연이 의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배추 절여놓은 거 옮겨야지. 내일 아침에 하려면 너무 늦어. 시어머니는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었다. 약속된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밤에 기습적인 노동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지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금요일 밤이었다. 일주일 내내 환자들의 뭉친 근육을 풀고 비뚤어진 뼈를 바로잡느라 그녀 자신의 몸도 녹초가 되어 있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쉬는 것이지 차가운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는 노동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제발 당신이 거절해줘라는
무언의 부탁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진욱은 아내의 눈을 피했다. 그는 그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체념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대답할 뿐이었다. 네, 어머니, 지금 바로 그리로 갈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둠에 잠긴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마당의 풍경은 서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거대한 고무대야 여러 개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안에는 소금물에 잠긴 수백 포기의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직 절여지지 않은 생배추들도 한쪽에 가득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소금물에서는 살얼음이 느껴질 정도의 냉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끔찍한 노동의 현장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두 시누이 희진과 수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형님이랑 아가씨는요? 서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다. 최명자 여사는 마치 뭘 그런 당연한 걸 묻느냐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희진이는 내일 시댁 제사 준비해야 해서 바쁘고 수민이는 애들 봐야지. 걔들은 내일 양념 버무릴 때 오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아픈 무릎을 이끌고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친정엄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희진과 수민의 아이들은 소중하고 자신의 아이들은 괜찮은 건가? 그들의 일정은 존중받아야 하고 물리치료사로서 고된 한 주를 보낸 자신의 휴식은 무시당해도 되는 것인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서연은 그 말을 삼켰다. 대신 묵묵히 몸 빼바지로 갈아입고 장화를 신고 차가운 소금물이 담긴 대야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8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간 서연의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 무거운 배추를 계속해서 허리를 숙여들어 올리는 동작은 그녀의 척추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물리치료사로서 그녀는 자신의 몸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 차가운 소금물에 잠긴 손은 감각이 무뎌졌고 손목에 정중신경이 눌리는 느낌에 저릿한 통증이 팔꿈치까지 퍼져나갔다. 이 손으로 내일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남편 진욱도 옆에서 돕고는 있었지만 그는 10분이라고 5분 쉬는 시기였다. 연신 어깨를 주무르며 힘들다는 티를 냈다. 그때 시어머니가 뜨거운 쌍화탕 한 잔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그 잔은 땀과 소금물에 절어 떨고 있는 서연이 아니라 아들인 진욱에게로 향했다. 아이고, 내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런 건 원래 여자들이 하는 거야. 최명자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살뜰히 챙겼다. 그 순간 서연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아들의 노동은 안쓰럽고 며느리의 노동은 당연한 것. 그 명백한 차별 앞에서 서연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젖은 배추를 나르는 기계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밤 11시가 훌쩍 넘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서연은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느끼며 겨우 차에 올라탔.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 한참을 달리던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형님이랑 아가씨는 항상 편한 일만 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잖아. 목소리는 원망보다 순수한 궁금증에 가까웠다. 진욱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늘 하던 변명을 늘어놓았다. 엄마 혼자 저 많은 걸 어떻게 다 해.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이잖아. 그냥 좋게 생각하자.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남편은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불평과 요구를 피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방패로 아내인 자신을 내세우고 있었다. 아내의 고된 노동은 어머니의 잔소리를 막아주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롭게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만약 당신이 서연의 입장이었다면 일주일 내내 고되게 일한 뒤 시댁의 한밤중 노동에 강제로 동원되고 시누이들은 모두 빠진 이 불공평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과연 가족의 평화를 위해 계속 참았을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을 건가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지만 서연의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어젯밤의 고된 노동으로 뭉친 등 근육은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다. 그녀와 진욱은 아침 일찍부터 다시 시댁으로 향해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물을 채 썰기 시작했다. 차가운 칼자루를 쥔 손은 어젯밤 소금물에 불어 하얗게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칼질을 할 때마다 욱신거리는 손목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그녀는 기계적으로 물을 썰어냈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시누이인 희진과 수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마치 백화점 쇼핑이라도 온 듯한 차림새였다. 편안한 니트에 세련된 바지를 입고 한 손에는 유명 카페의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었다. 어젯밤의 고된 노동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뽀송뽀송한 얼굴이었다. 거실로 들어선 희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어제 우리 시댁 김장하느라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최명자 여사가 부엌에서 달려나왔다. 그녀는 곧장 큰딸 희진에게 달려가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 우리 큰딸 고생했네. 역시 손이 야무지니 어디 가서나 사랑받는다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티가 나요. 티가. 최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부엌에서 묵묵히 무채를 썰고 있는 서연을 일부러 힐끗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너는 배워야 할 게 많다는 식의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동생 수민이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다. 우리 언니가 엄마 닮아서 손이 맵잖아. 서연은 순간 칼질을 멈췄다. 몇 시간째 물을 썰어내느라 경련이 일기 시작한 자신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환자들의 아픈 몸을 어루만지고 재활을 돕는 이 전문적인 손이 이곳에서는 그저 야무지지 못한 손으로 폄하되고 있었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 그리고는 최대한 공손하지만 뼈가 있는 말투로 최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희진이 형님 같은 며느리를 두셨으면 참 좋으셨겠어요. 그것은 서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자 이 부당한 시스템에 날리는 작은 경고였다. 서연의 말에 최명자 여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방금 전까지 희진을 향해 짓던 인자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서연의 말을 곱씹는 듯 잠시 침묵하더니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그래,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 그 짧은 대답은 비수처럼 나라와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남편 진욱을 돌아보았다. 도와달라는 이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아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진욱은 아내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빈 김치통을 번쩍 들어 올렸다. 아, 이거 빨리 씻어놔야겠다. 진욱은 그 말을 중얼거리며 서둘러 마당으로 나가버렸다. 마치 불이 난 곳에서 혼자 탈출하는 사람처럼 그는 아내를 이 부조리한 전쟁터에 혼자 남겨두고 도망쳤다. 남편이라는 방패막이 사라지자 기다렸다는 듯 심리적인 공격이 쏟아졌다. 최명자 여사는 서연이 썰어놓은 무채를 집어들고는 혀를 찼다. 쯧쯧, 무채 굵기 좀 봐라.
이게 뭐냐? 살림하는 여자가 칼질은 기본 아니니? 이렇게 굵게 썰면 양념이 배겠어?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작은 시누이 수미는 옆에서 가짜 동정을 베풀며 서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 형님은 바깥이라니까 이런 건 서툴 수밖에 없지.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사살이었다. 최 여사는 수민의 말을 받아치며 서연을 더욱 몰아붙였다. 바깥일은 무슨. 능력 있는 여자는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다 잘하는 법이야.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모든 감정을 차단하고 오직 눈앞에 무와 칼에만 집중했다. 사각, 사각, 일정한 리듬으로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병원에서 환자의 재활 치료를 위해 메트로놈을 켜놓은 것처럼 그녀는 그 기계적인 소리에 모든 의식을 맡겨버렸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지옥 같은 하루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감정 없는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어느덧 시간은 오후를 향해 가고 있었다. 산더미 같던 배추에 붉은 양념을 버무리는 가장 고된 작업이 끝났다. 그러자마자 큰 시누이 희진과 작은 시누이 수미는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쑤신다, 엄살을 부리며 따뜻한 거실 바닥에 드러 누워버렸다. 그들은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휴식을 취했고 아무도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결국 양념이 묻은 수백 포기의 김치를 거대한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는 마지막 작업은 또다시 서연과 시어머니의 몫으로 남았다. 남편 진욱은 바로 옆에서 김치통 뚜껑을 닦는 있으나 마나 한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묵묵히 허리를 숙여 김치를 통에 차곡차곡 채워 넣었다. 온몸이 땀과 고춧가루로 범벅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양념이 거의 묻지 않은 배추 겉잎 몇 장을 집어들어 김치 위에 덮었. 그러고는 마치 대단한 지식이라도 전수하는 듯한 거만한 태도로 서연에게 물었다. 너 이거 왜 이렇게 덮는지나 아냐?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서 거의 기어들어 가고 있었다. 아니요, 어머니,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이렇게 대규모로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대답에 최명자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코웃음을 쳤다. 집안일이라는 건 원래 엄마가 딸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대체 내 엄마는 너한테 뭘 가르친 거니? 그 말이 서연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비 하는 이명이 서연의 귓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네 엄마는 너한테 뭘 가르친 거니? 그 문장이 머릿속을 수없이 맴돌았다. 그 순간 서연의 눈앞에는 아픈 다리를 절뚝이며 손주들에게 밥을 먹여주던 친정엄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딸이 시댁에서 욕먹지 않게 하려고 수술한 무릎의 고통을 참아가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엄마. 그런데 지금 그 엄마가 모욕당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 진욱을 보았다. 그는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는 거리였다. 서연의 눈은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렸다. 제발 이번만은 당신 아내의 엄마가 당신의 장모님이 모욕당했잖아. 뭐라고 말 좀 해봐. 하지만 진욱은 아내의 처절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 뚜껑의 멀쩡한 부분을 마른 행주로 더욱 세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못 들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 비겁한 외면.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남편은 귀가 먹은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아내를 제물로 바치기로 선택한 것이다. 지난 8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늘 이런 식이었다. 서연은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아주 천천히 신중한 동작으로 손에 낀 빨간 고무장갑을 벗기 시작했다. 쩍 하고 달라붙어 있던 장갑이 피부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벗은 장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쿵! 어머니, 그렇게 잘 가르치신 따님들이랑 내년부터는 김장 직접 담그세요. 거실에 누워있던 희진이 소리쳤다. 형님, 지금 무슨 말버릇이에요? 서연은 거실 쪽을 향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형님이야말로 허리 아프시다면서 잘 쉬고 계시네요. 야무진 손은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우리 엄마 욕하면서 만든 김치는 저 못 먹습니다. 진욱이 당황하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연을 더욱 절망하게 할 뿐이었다. 여보, 왜 이래?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서연은 진욱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본 뒤 허리에 묶었던 앞치마를 풀었다. 그리고 그것마저 바닥에 던져버렸다. 이 김치 한 포기도 안 가져가. 서연은 그대로 뒤돌아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8년간의 굴종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진욱은 당황하며 서연의 뒤를 쫓아 차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서연을 비난했다. 어떻게 어른 앞에서 장갑을 벗어 던질 수 있느냐. 어머니의 말을 왜 그렇게 꼬아서 듣느냐. 네가 조금만 참았으면 모두가 편했을 것 아니냐. 끝없는 비난이 쏟아졌다. 서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에야 서연은 시동을 끄고 진욱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울지 않았다.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듯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질문을 던졌다. 한 가지만 물을게. 만약에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대체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라고 물었다면 당신 그 자리에서 가만히 김치통 뚜껑만 닫고 있었을 거야. 그 질문에 진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전곡을 찔린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서연의 무례함을 꾸짖었을 것이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서연은 마지막 통보를 하듯 말했다. 나는 다시는 그 집 김장하러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부모님이 모욕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땐 이 결혼 생활을 끝낼 거야. 이건 내 마지막 경고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사과는커녕 서연이 예민하게 굴어서 집안 분위기를 망쳤다는 식의 비난 섞인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냥 농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 것이 요지였다. 서연은 그 가짜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 그녀는 어머니가 제게 뭘 가르쳤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제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김장철이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인 진욱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작년의 일은 다 잊었다는 듯 올해 김장은 언제 할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서연이 결국 굴복하고 다시 김장 노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진욱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며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 김장이잖아. 당신 가족 행사고. 당신 혼자 다녀와. 진욱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시댁으로 향했다. 서연이라는 핵심 노동력이 사라지자 그동안 유지되던 기만적인 시스템은 순식간에 붕괴했다. 희진과 수미는 올해도 어김없이 늦게 나타나 양념 몇 포기 버무리는 신용만 하다가 아이들 학원 갈 시간이라며 일찌감치 자리를 떠버렸다. 결국 배추를 나르고 씻고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통에 담는 그 모든 고된 노동은 진욱과 그의 노모의 몫으로 남았다. 진욱은 평생 해본 적 없는 고된 노동에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었다. 서툰 칼질을 보다 못한 최 여사는 아들의 손등을 탁 치며 사내 자식이 손이 왜 이렇게 무디냐며 타박을 주었다. 진욱은 지난 8년간 서연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아니 이보다 더한 멸시와 노동을 감내해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늦게 진욱은 거의 기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 그는 전문가인 아내의 도움을 바라고 있었다. 여보, 나 허리가 너무 아픈데 테이핑이라도 좀 해줄 수 있을까? 근육이 다 뭉친 것 같아. 그는 물리치료사인 아내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기대앉아 고통으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만이 담겨 있었다. 물리치료사로서 그녀는 진욱의 경직된 허리 근육과 염증이 생긴 인대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 대신 팔짱을 끼고 아주 조용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엄마는 아내의 가족이 모욕당할 때 못 들은 척하는 남편을 치료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 주셨는데 내일 아침에 정형외과에 가봐. 그 말은 진욱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차가운 거절과 함께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서연은 바로 이 고통을, 아니 여기에 모욕감까지 더해진 고통을 혼자서 감내해왔다. 자신이 철저히 외면하는 동안에 육체적 고통과 아내의 냉정한 거절은 마침내 진욱의 마지막 방어 기제를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조건도 없는 사과를 시작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못 들은 척해서 미안하고 당신 눈 피해서 미안하고 결국 당신이 스스로를 지켰을 때 당신을 탓해서 정말 미안해. 진욱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이것이 그녀가 지난 8년간 기다려온 진짜 사과였다. 그녀는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경계선은 그대로 유지했다. 진욱은 그날 이후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통보했다. 어머니가 서연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자신도 아이들도 다시는 명절에 찾아뵙지 않겠다고. 한 달쯤 지났을까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다. 어떤 변명도 비난도 없었다. 그녀는 서먹한 목소리로 서연의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꺼내 불평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다. 따뜻하고 애정 어린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존중의 표시였다. 서연은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전히 김장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학대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제야 서연은 친정엄마가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온전히 깨달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부모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 받은 도움에 감사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가족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부부의 역학관계는 영구적으로 바뀌었다. 진욱은 이제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막았고 모든 일을 서연과 먼저 상의했다. 그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웠다. 가족의 평화는 희생자의 인내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울 때 비로소 지켜진다는 사실을. 서연은 이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전문적인 손은 이제 오직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데에만 쓰일 터였다. 여러분은 진욱의 육체적 고통과 뒤늦은 사과가 서연의 용서를 받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8년간의 침묵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서연의 용기에 감동하셨다면 더 많은 변화의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